오늘부터 방송 나가는 오늘부터의 이슈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구속된 이후에 수사에서 나오는 상황들이 상당히 정치권을 압도적으로 지배할 이슈가 아닐까. 아주 오랜 시간의 기다림. 10년. 네. 10년의 기다림 끝에 어떤 사람의 범죄 사실이 하나씩 나오고 그 사람을 구속하고 이 과정들 속에 제가 사람 이상한가요? 막 시원하다 좋다 이런 느낌이 앞서는 게 아니고 인생의 허무함? 어머, MB가 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푸나님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행이론 속에 사는 분이 인생의 허무함? 그건 좀 공감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네. 이야기를 덜 들으셨지?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이 잡혀 들어가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진심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통쾌하다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모자란 그들에 대한 그 연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였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죄도 죄가 아닌 거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난 죄 없다잖아요. 지금 저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권력을 잡으면 조금 뭐 좀 해먹고 특수활동비 좀 쓰고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그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쪽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문제의 핵심은 그런 어떤 마인드를 그게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내 편과 네 편에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기 편일 때만 그런 논리를 쓴다는 거죠. 정반대인 경우 상대편이 그런 식으로 뭘 받아먹고 했다면 어마어마하게 더 공격했을 사람들이 자기 문제일 때는 우리는 죄 없어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새누리 세력, 새누리당에 계신 분들은 우리를 인정을 안 하세요. 그 세상에는 상하의 위계 질서가 있고 수평적 멤버십이 있잖아요. 우리를 수평적 멤버십으로 잘 안 받아들이고요. 특히 민주화 운동을 했다거나 시민사회 운동을 하다가 혹은 노조 활동을 하다가 국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국회의원으로 인정 안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제 앞에서 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에 대한 디스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학생운동하고 그리고 소위 그 탄도리가 있었잖아요. 탄도리들을 무시하는 얘기는 노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운동을 하고 시민운동을 하다 국회나 제도권에 들어온 사람들은 막무가내다. 그런데 제가 앞에 있잖아요. 눈이 마주치면 근데 최민희 의원은 예외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디스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를 디스하는 방식이. 그렇게 느꼈고요.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문화가 어떻게 다르냐면 차를 탈 때 수행하는 기사가 문을 열어주면 그건 이제 구새누리당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쪽은 문 열어주는 경우는 나이 많은 한 중진 이상의 의원님들이세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 쪽은 보좌관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보좌관들이 말도 잘 안 듣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말 안 듣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시키면 하니까. 네, 그냥 시키면 하는 거고 뭐 그런. 그리고 일사불란은 되죠. 뼈로부터 기득권. 새롭게 뭔가 다른 세력이 우리의 지위를 위협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쳐내면서 네. 자기들의 어떤 비리나 이런 거는 너무 관대해. 그리고 상대방이 니들은 진보라며 니들은 부패하면 안 돼. 우리는 부패가 관행이야. 뭐 이런 마인드. 네, 그런 거죠. 재래식 화장실에서 똥이 나오면 아무도 놀라질 않는 거. 그렇죠. 그런데 밥솥에서 똥 나오면 그건 난리 나는 거.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적절한 비유세요. 근데 밥솥에 똥이 왜 나올까?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밥솥에 밥이 있는 줄 알았는데 혹시 뭐 돌이 나왔다든지 이러면 엄청 큰일이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식사하면서 방송 들으려고 우리 방송 킨 분들 입장에서는 좀 갑자기 확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똥을 발음할 때 똥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낫지 않나요? 갑자기 웬 똥들이. 자, 이명박 씨는 방송 나가는 오늘입니다. 오늘 검찰에 9시 30분까지 출석합니다. 9시 30분에 이제 포토라인에 서겠죠? 네. 이제 언론들의 어떤 예상이나 보도를 보면 이명박 씨가 굉장히 센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부분이 있어요. MB 쪽에서 나온 얘기가 의례적인 이야기는 안 해. 할 말을 할 거야. 물론 거기서 길게 이야기는 못 하죠. 네. 예를 들면 그게 아주 길어지면 골목 성명처럼 돼요.
네.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피의자는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검찰과의 다툼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정치 보복이다. 그 이야기를 꺼낼 거다. 네. 그게 핵심 그 헤드라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검찰을 굉장히 모욕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핵심 키워드가 정치 보복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풀이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세를 결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집할 수 14%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도 결집하려고 준비된 분들이 있는데 그 가짜 뉴스도 MB를 옹호하는 가짜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이게 심리가 그런 겁니다. 제가 가짜 뉴스 쭉 보고 댓글도 보면 MB를 옹호하는 가짜 뉴스 없어요. 예, 그게 지금 보수 지지자들 그리고 가장 그 핵심적인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속에서도 MB는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로 문고리 3인방 용돈 주고 뭐 추석 뭐 이런데 상여금 주고 그다음에 뭐 그걸로 뭐 침 맞고 뭐 화장품 좀 사서 바르고 이런 거 엄청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수 쪽의 어르신들은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탄핵까지 시키냐 아직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정말 힘들어했었는데 네. 그때 한마디 더 섞어요. 항상 저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경우에 똑같이 말씀하실 거냐고 저는 대놓고 따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논리요. 국정원 댓글이 뭐 하부 조직의 일탈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별거 아니다. 그러면 제가 상대 패널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동원해서 선거 때 댓글 달아도 괜찮은 거냐고. 그건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죠. 그러니까 이분들 머릿속에 진짜 민주주의가 되려면 네. 그런 어떤 생각들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1001호실? 이게 VIP용인가 보죠? 박근혜 조사 이후에 한 번도 안 썼대요. 차라리 네, 우리가 거기서 네. 녹음이나 할까? 사무실. 아니 왜 따로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그거는 뭐 일반 잡범 조사받는 데서 받을 수는 없지 않아요? 불공평해. 혹시 의원님은 그 검찰 조사 받아보신 적 있어요? 당연히 조사 많이 받아봤죠. 분위기 어때요? 싫어요. 왜요? 아마 변호사들도요. 음. 직업상 검찰에 들어가도 기분이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우리가 검찰에 가는 건 대학교 때 시위 주동하고 갔을 테고 이후에도 조사받으러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기 싫죠. 검사란 직업을 생각해 본 적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뭐 정말 검사로서의 어떤 사명감 또는 기득권에 물들여져서 니들 그렇게 해봐야 뭐 특히 학생들 대할 때 해봐야 세상 바뀐 줄 아느냐고 뭐 그러면서 되게 가찮게 보는 유형도 있을 거고 같은 조사하면서도 학생들한테 미안해하는 검사도 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명박을 만나서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었다고 전해지는 그러나 우병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기는. 당신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범죄자로서 조사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냥 내용을 조사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식적 예우는 갖출 거라고 보입니다. 1001호실에서 박근혜 씨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사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이명박은 범죄 혐의로만 보면은 잠 안 자고 한 이틀? 그러니까 아마 지금 관례상으로 보면 아침 9시 반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새벽 아무리 빨리 나오던 서너 시 이전에는 나오기 힘들 거다. 네. 그러면 우리 궁금증 중에 하나가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바로 영장을 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명박은 대부분 부인할 거거든요. 부인해도 그냥 이건 재판단에는요. 충분히 조사하고 뭐 자택으로 귀가 조치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장을 청구해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헬기를 띄우거나 드론 이거 못 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집에서 검찰청까지 노 대통령 하셨듯이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내일 아마 보도의 행태들을 보면 이명박이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생중계가 되긴 할 거예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거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잖아요. 관례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 관행, 중계 관행 따르게 될 것 같아요. 공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관광버스 타고 가셨잖아. 그때 오르락 내리락 때 표정을 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뭐 정치인들이야 서로 보복이냐 아니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심적 저는 보복을 하고 싶은 거지. 최소한 똑같이 대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똑같이 대하는 것으로 보복의 마음을 그렇죠. 푼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명박 대통령 MB에 대해서 씌워진 혐의들이 너무나 많고 액수도 크기 때문에 뇌물로 추정되는 액수가 100억이잖아요. 지금 100억이고 제가 계속 궁금해하는 주진우를 왜 고발하지 않냐. 매월 MB 그리고 김윤옥 여사에게 1억씩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이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주진우가. 그런데 주진우를 그걸로 고발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뇌물 액수는 경우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횡령 추정 액수, 그 비자금도 한 300억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즉시 구속이에요. 그렇죠. 네.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서 조사하는 게 특혜다. 똑같이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런 거고. 네. 근데 지금 이명박 씨는 검찰 출석 바로 직전에 난관에 부딪힌 게 이제 정동기 네. 당시 민정수석의 네. 변호사 수임인데 네. BBK 사건 때 그 사건을 지휘했던 차장검사였기 때문에 네. 그거 안 된다라고 우리 방송에서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변협이 사법 신뢰에 저하의 우려가 있다. 네. 선임을 강행하면 정동기를 징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실제로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동기는 이명박이 어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호사법 제31조를 보면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 전 수석은 변명을 하긴 했어요. 수사 진행 과정 및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 직무상 사건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소명했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고받는 것도 직무 라인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벌금 액수를 보고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했던 시대에는 1,000만 원이 큰 돈이라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벌금 액수들은 좀 상향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뭐 그런 식으로 돼야죠. 발상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때는 수사를 했고 그래서 덮어줬던 사건을 이제 와서 변호사로 나선다는 거는 발상 자체가 이 사건의 얼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임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덮어 주었다면 변호할 수 있는 논리라든지 그다음에 피할 구멍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과정에서 보면 대한변협이 최소한의 양심은 살아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동기를 변호사로 수임하지 못하는 이유로 혹시나 이 방송 이후에 이명박의 출석이 미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거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변호사가 있던데요. 알겠습니다. 이명박의 범죄 이야기가 또 최근에 하나 더 나왔는데 경찰도 댓글 공작을 했다. 네. 여기에 보수단체 7만 명의 동원 계획을 세웠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죠. 군대, 국정원, 각종 공무원들. 이거는 뭐 이명박이 지금 검찰에 조사받으려고 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네. 이게 뒤늦게 나왔고요. 이게 2011년에 당시 사이버 수사대장이 요런 대응 방안을 세워서 조현옥 청장에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할 말을 잃었다. 진짜. 진짜 그러네요. 7만 7천 명.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이 7만 7천 명이 도대체 어느 단체일까예요.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이 2012년에 제18대 대선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을 만들어서 동원한 숫자가 3,500명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3,500명이 좋아요 한 번만 누르면 3,500개의 좋아요가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여론이냐. 해서 그렇죠. 사람들 마음을 흔들죠. 근데 7만 7천 명은 3,500명의 20배입니다. 20배. 아이고. 여기에 재밌는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전원책 팬카페 정치 아카데미. 잘 아시잖아요. 야, 그런 분들이랑 같이 방송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 우리 의원님. 근데 전원책 변호사가 저하고 방송할 때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그 노골적으로 그러질 않으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전원책 네. 씨는 네. 유시민 작가에게 상당히 많이 길들여진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예, 예.
이런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깜짝 놀란 게 전원책 씨의 팬카페도 있구나. 이런 게 가장 놀랐고요. 그 사람들이야 뭐 이제 그쪽 세력의 논객들로 유명한 사람들이면은 네. 우리가 박근혜 국정농단 이야기하면서 워낙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사실은 이슈로서는 묻혀버린 경우도 꽤 있었지만 네.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게 정말 후지다 이런 생각을 일단 했고요. 경찰이 세상에 이거는 경찰이 국정원보다 더 엄중한 게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그 어떤 신기원을 이룩한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그래도 박정희 때부터라도 네. 뭔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 공작에 동원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 놀랍진 않아요. 불법인 거 맞는데. 근데 경찰도 이러면 이건 아니죠. 이거는 진짜. 아닐 뿐만 아니라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 댓글을 통한 선거 개입을 기획한 사람은 진급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공작 방식을 사이버 시대에 개발한 거고 영역을 확장한 걸로 인지했을 거다. 그래서 잘못임을 전혀 몰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현호를 다시 또 재판대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누가 시켰어도 물어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문건 내용을 보면 문건 내용이 이 공작의 단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공작의 단계 첫 번째 왜곡 정보의 사전 대응이 필요한 단계. 이게 1단계. 2단계 왜곡 여론이 확산된 2단계. 3단계 왜곡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3단계. 그래서 요때마다 대응 방안과 주체를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1단계에서는 경찰청과 각 지방 경찰청 소속 보안 사이버 요원 88명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곡된 여론의 주무부처 있잖아요. 그 주무부처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2단계 보안 요원 1860명을 동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이때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보수단체 회원 77,917명을 동원해 참여를 유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의 일종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주로 방식이 인터넷 그 상에 게시글 이런 거 쓰는 거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시글이 막 올라왔었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네티즌이 아닌 것 같은. 지금도 옵션 열기가 있으니까요. 네. 자, 조현호 청장에게도 보고했다. 그럼 사실 이게 이제 또 어떤 수사를 하게 되면 조현호도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돼야 되는 그쵸?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네, 네. 이야, 그리고 이제 요거와 관련하여 또 나와야 될 게 있죠. 돈 얼마 썼냐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럼요. 숨 쉬는 것도 정치고 걸어가는데도 돈이 듭니다. 네. 일상적인 평화로운 국가에서는 이런 게 하나 터지면 이것도 게이트인데 너무 많은 것들이 터지니까 어떤 경우는 이 뉴스를 보도하지도 않는 채널이 있어요. 그 정도야. 네. 너무 많이 터져서. 그 도덕성이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놀랍지도 않은. 네. 근데 경찰은 진짜로 놀려야 될 부분이요. 민생, 치안을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했던 세력들이 네. 정치적으로 경찰이라고 하는 인력을 써먹고 여론 조작하고 사실은 그게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동네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은 좀 하면 어떠냐. 경찰이. 이러실 거 아니냐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좌익 세력 척결을 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댓글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많이 유포되고 공유하고 있는 그쪽의 논리는 댓글이 무슨 그렇게 대선에 영향을 줬겠어? 그겁니다. 대통령님 듣고 계시죠? 우리도 합시다. 정식으로 팀을 만들어서 해. 국정원의 댓글 조작팀, 경찰의 댓글 조작 TF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해요.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 그리고 정부 정책을 잘못 보도한 오보에 대해서 해당 그 정책을 위반한 공무원 그 팀이 나서서 직접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떳떳하고 투명한 그러니까 숨어 사지 말고. 예, 이 작업입니까? 공무원이 내가 A를 기획해서 정책화했는데 A를 알리지도 않고 욕하기 위해서 A를 뭐 B라고 얘기하고 욕하고 이런 일이 참여정부 때는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언론이. 저는 뭐 그런 식의 보고 댓글 보고죠. 그건. 댓글 시정 뭐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국정원, 김하영, 뭐 잠금, 감금, 셀프 뭐 이 사건 때 경찰 김용판이 그렇게 네. 그거 지침을 내리잖아요. 알고 보면 다 그놈들이었어. 뿐만 아니라
그 골든클로스 18대 대선에 골든클로스가 있었냐 이런 그렇죠?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가 골든클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에 김용판 빵이었어요. 김용판 또 출마한다네요. 어디예요? 또 뭐 이제 무슨 구청장이나 뭐 이런 거 하겠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씨. 어머 감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김용판, 조현호 두 사람은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경찰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사실은 이 사건만큼은 우리가 만약에 의원님이랑 저랑 한 10년, 20년 후에도 회자할 사건은 지금부터 할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춘내 불사춘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한반도에 얼음이 녹고 봄날이 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든지 그 민주주의는 사실은 결과물보다는 과정인 것 같다는 게 네. 요즘은 SNS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정보통신이 발달해가지고 언론에 공표된 거는 북한이고 미국이고 다 알아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근데 과정이라는 건 그 내용을 알면서도 직접 특사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받아오고 또 비행기 타고 물리적으로 가서 미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 가고 일본에 가고 이거거든요. 네. 사실은 여기서 운전대 잡고 있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게 정하나 다 해가지고 결국은 태웠어요. 네. 뒤에 이제 상석에 솔직히 말하면 상석에 지금 트럼프가 탄 거예요. 네. 고급 승용차에. 네. 나머지 이제 트렁크에 한 사람, 두 사람을 태우느냐 마느냐 이런 느낌이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제일 먼저 트럼프를 태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김정은을 태우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그냥 앞좌석에 태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옆에 이제 시진핑을 태우고요. 그럼 이제 아베는 어디에 타냐 이런 문제가. 그래서 약간 이제 차를 키워갖고 20인승쯤으로 해가지고 각 나라의 외교부 장관을 한 명씩 태우면서 꽉 채운 다음 아베는 입석으로 태우는 걸로. 대통령이 그러셨으니까요. 패싱은 없다. 네. 어차피 역할은 필요하다. 네. 근데 근데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정치적 이득을 얻어왔던 입장이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 없어지는 건데 그 부분은 뭐 이제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나 입장이 똑같은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은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설득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왔다면 사실 그 운전은 시진핑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국이 할 역할이 좀 많이 사라지는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해서 인고의 세월 끝에 그 기반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트럼프의 암묵적 또는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덜 걸린 거다. 네, 그 시진핑이 할 수는 없어요. 예, 왜 할 수가 없냐면 지금 미국이 북한의 핵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이렇게 뭐 전쟁 위기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대상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서 미국을 이롭게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재인의 운전대론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한반도가 처한 요 조건이고요. 그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DJ가 얘기한 4대 강국 보장론. 이건 4대 강국의 힘의 균형 속에서만 한반도는 평화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운전자론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동북아 균형자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동북아 균형자론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보수 세력에 의해서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권 뺏기면서 20년 동안 폐기되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동북아 균형자론보다 더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설명한 게 운전자론이거든요. 예, 그리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데 지금까지 두 단위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게 일본하고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또 잘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과정 관리예요. 제일 먼저 미국 가서 미국을 설득하고 그리고 북미 회담을 5월에 한다. 이렇게 성과를 낸 다음 그다음에 일본, 러시아, 중국을 다 방문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본 외무상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한반도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다. 현 상황은 동아시아의 기적 직전 상황이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패싱하지 말라는 간절한 열망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과정 관리를 잘하는 것 같고 그 과정 관리를 잘하게 된 이유는 저는 참여정부 말기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때 수많은 디테일을 합의했거든요. 6.15보다 그 참여정부 때 협상한 게 훨씬 더 디테일이 아주 세세하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게 실현되지 못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거의 모든 걸 직접 옆에서 본 사람이잖아요. 네, 참모였고. 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뛰어들 때 준비할 게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준비된 상황이 매뉴얼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라면 뭔가를 막 터트림으로써 대중적 인기를 올리려고 하겠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 동참해야 될 각 세력들, 나라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너희들이 한 말 니들이 책임져줘. 그러면서 입장 바꿀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과정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네, 뿐만 아니라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4대 강국 보장론이 성립되려면 4대 강국의 맞춤형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 지도자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4대 강국이 그 역할을 하도록 견인해내야 되고 그 역할의 일부를 수행했을 때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칭찬할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그렇죠. 큰 거예요. 지도자끼리는. 예. 그런데 이번 주말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라는 게 이제 청와대에서 그 위원장이 임종석 실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번 주말이면은 17일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4월 말로 예정돼 있다고 하면 사실 한 40여일? 딱 4월 30일 날 하는 것도 아닐 거라고 보면 40여일 남은 거예요. 네.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호칭이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회담하는 날짜가 40여일 남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회의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요. 준비위원회 회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뭐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북핵 문제는 20년이 된 문제예요. 그리고 그 북한이 북핵 실험을 최초로 한 게 참여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여정부는 전 기간을 북핵에 시달리고 내부로 보수 세력에게 시달린 시기거든요. 이게 보수 세력이 북핵을 빌미로 또 흔들고 내부적으로 흔들고 견딜 수 없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디테일한 단계적 해법을 마련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준비위원장과 대통령이 아주 세세한 디테일까지 전부 공유가 되면서 그렇게 회의에도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라인 설치하기로 했는데 네. 한라인도 곧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 전에 한번 통화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건 뭐 우리들한테는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벤트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들이 계속 있는데 계속 이런 거잖아요. 유리 다루듯 해야 된다 이런 거. 네. 정부나 하다못해 우리나라 정부로 보면은 국정원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각종 단위 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조율도 필요하고 분위기 조율도 해야 되고 사실은 이럴 때 정말 언론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국가적으로 D-며칠 남북 정상회담 기대 무르익어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홍준표나 이런 쪽에서는 메시지가 못 믿어. 뭐 위장 전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위장 분위기를 평화극 뭐 이렇게 하니까 특별히 대통령께서 당부를 하셨잖아요. 이건 이념 정파를 뛰어넘어서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뭐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좀 더 일찍 국민의 버림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최근에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과 소위 안희정 사태로 인한 뭐 미투 이 두 개로 악재가 있고 호재가 있고 엄청난 호재를 악재가 흔들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대구 경북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소폭. 역시 좋은 네. 보수 의적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안희정의 미투보다는 남북 정상회담에 더 점수를 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미국과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다. 가장 재밌어하는 부분이 그 주말이면 이제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꼭 성조기 들고 나오는데 진짜로 저번 주말에 성조기 개수가 대폭 줄었대요. 되게 황당한 거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 성조기가 왜 들고 나오면 굳건한 한미동맹. 더 웃기는 일도 있었잖아요. 3.1절에 일장기 들고 나와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조하는 시위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기는 왜 들고 나오냐고요.
이스라엘은 왜 들고 나오죠?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게 이제 종교단체라든 이런 분들이 많이 들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 개신교. 근데 그것도 유대교하고 또 그게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예, 유대교하고 크리스트교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거대 권력을 이용해 먹으면서 미국은 우리 편이야라고 했는데 미국도 자기들이랑 생각이 다른 어떤 입장을 내버리다 보니까 진짜로 멘붕이 온 거잖아요. 정치인들 중에도 미국 비난하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은 정치인 포함 일반인들은 자기가 한 말을 부단히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다. 그렇죠. 그게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기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는데 가장 최후의 보루였던 미국은 최소한 우리 편이야. 니들이 아무리 김정은하고 손 잡아봐야 미국은 우리 편이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미국마저도 김정은 만날게. 문재인 잘하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찌할지를 몰라가지고 태극 기수가 줄었다는 게 정말 코미디 수 아닙니까? 코미디. 예, 알겠습니다. 자, 짧게 하나만 더 원짜면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에서 합시다. 이 북미 정상회담 제주도에서 하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 사기로 했으니까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 부시 대통령이 제주도에 온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나왔는데 난 반댈세. 근데 지금 국회에 원희룡이 뭐 일보러 올 거 아니에요. 네, 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까지도 원희룡 우리 당으로 와. 뭐 이렇게 구애의 손길이 많이 뻗친다고. 어때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원희룡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은데요? 올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또 답을 했다고. 왜 못 오냐면요. 애초에 원희룡 지사가 왜 자유한국당 쪽으로 갔냐를 보면 못 오는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16대 때요. 민주당 쪽에는 김민석을 비롯한 고 연배의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 와봤자 그 당시에는 김민석 등이 워낙 그 총학생 회장 전성시대였잖아요. 민주당이. 그때 혹은 떨어지고 혹은 국회의원에 붙어서 그걸 까먹었는데 그렇게 이제 총학생 회장들의 전성시대를 맡고 있는 민주당에 들어와 봐야 사실 그때 존재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요인이 원희룡과 몇 명을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 민주당을 택하지 않고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게 만든 현실적 이유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반대로 봐요. 저는 기회주의 정치인 중에 전형이라고 봐요. 젊은 걸로 포장된 남원정이 대입은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도 난망하고 바른정당으로는 난망하고 이러면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하면 더군다나 제주도권에 뭔가 뭐 여러 가지 출마하려는 요건의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적극적 구애가 되면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라고 봅니다.